자, 뾰뚜루는 이제 뾰뚜루대로 망했다. 윤리적인 죽음, 미학적인 죽음을 선고받았다. 근데 이제 통상의 어떤 혁명을 다룬 소설이라면 스파이 소설 같은 것도 비슷할 것 같고 공공의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공의 적이라는 거는 일단 뭐야? 못됐고 뭐 악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힘이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그거에 어떤 명분을 부여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그래야 되는데, 악령에서는 이 권력의 대표자로 이제 설정된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되게 달라요. 막 스탈린 이런 이미지가 아니잖아. 짜르 이런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게 누구냐 하면은 폰 램프케인데 안드레이 안토노비치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러시아 이름인데요. 폰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한 볼프강 폰 게테 이렇게 해서 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인인데 그걸로 가지고 이 사람의 특이성을 설명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이상한 캐릭터고, 저는 지금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권력자의 이미지하고는 별로 잘 맞지 않는 그런 성격?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고 좋은 학과를 갔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다 고시 공부를 하니까 고시 공부를 하고, 역시나 이제 그런 학습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뭐 행정고시든 사법고시든 이제 붙는 거예요. 붙고 뭐 해서 연수원 성적도 또 좋았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판사 검사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가고 대인관계도 이제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 되거나 뭐 대법원장이 되거나 헌법재판소 뭐 이런 데 가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역사에 큰 질곡만 어떤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이 사람은 무사히 임기를 채우고서 나갈 텐데, 하필이면 그때 뭐가 터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약간 그런 캐릭터. 그리고 이제 여성 캐릭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역사적으로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그때 혁명만 터지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그녀 이름도 몰랐을 너무나도 평범한 이제 그런 그 여왕인데, 마리아 테레지아 이렇게 딸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공주였고 또 그렇게 추앙받는 왕비였고 등등등인데, 어쩌다 그때 그만 혁명이 터지는 바람에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이 이제 요구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참수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약간 폰램프계가 그런 식의 인물로 창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이 조금 이상하고 제가 볼 때 약간은 자폐 느낌도 조금 들고, 근데 그거보다는 네, 근데 이제 작가는 환상적인 성격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취미 생활이 뭐냐면은 소설 쓰고, 이거부터도 뭔가 좀 이상.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데 이거를 이제 뾰뚜루한테 보여달라고 했는데 뾰뚜루 보여줬는데, 뾰뚜루 보여달라고 한 거는 그냥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는 그냥 예의상 그런 거고, 지가 이제 좀 이렇게 독자를 갈구하는 거죠, 이 폰램프계가. 근데 이제 이 원고를 뾰뚜루가 되게 뭐야 무시하죠. 펴보기는커녕 이렇게 호주머니에 쑤셔놓고 있다가 이제 깔고 앉아있고 막 등등등등 뭐 그런 식의. 네, 이쪽이 아니라 이건 또 까르마지노프 원고였나 보네요. 아무튼 이제 소설 쓰는 인물이 둘이가 있는데 이 폰네프케랑 이제 소설가죠 까르마지노프 이제 둘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이거 보여주지 않았나 보다. 아무튼 이건 제가 헷갈렸을 수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폰넨푸케가 소설을 써요. 그 다음에 종이접기. 그래서 종이로 극장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제가 감이 잘 오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신이 좀 많이 이렇게 나갔을 때는 꽃을 꺾어가지고 들고 서 있고, 이제 이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런 어떤 통치자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거는 개성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지만 어쨌거나 이제 고위 행정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그 정치적인 행보에는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 우선은 이제 그런 거죠. 뼈들의 아버지인 스테판의 집을 이제 찾아가서 차업을 하고 물건들을 다 빼와요. 근데 그는 블룸이 한 일인데, 이렇게 이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둔다라는 것 자체가 또 윗사람으로서는 사실 이제 자격,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거, 인사부터가 이미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NG. 그래서 요구도 작가가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블룸도 독일인이거든요. 근데 이 블룸이 얘도 좀 되게 맹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폰램프케를 거의 은인처럼 막 엄청 많이 떠받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블룸이 보기에 저쪽은 진짜 불온한 사상의 온상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협잡을 해가지고 뭐를 한다 이제 이런 식인데, 폰넨푸케가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아들이 사이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블룸은 말을 진짜 듣지 않고 진짜 듣지 않고
아니라고, 저기 지금 가서 뭘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을 쳐버렸죠. 근데 그거는 뭐 그리고 블룸이 잘못했다 쳐도 여기서 이제 그 폰램프계의 행정력, 지도력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이른바 시비굴린 공장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제가 여러모로 이제 그 정치소설, 경향소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소설이 러시아에서는 18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이럴 때 많이 쓰였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되죠. 산업화가 빨리 일어난 이제 영국은 더 많이 이제 이런 공장 얘기 같은 게 많이 나왔을 거고, 탄광이나 뭐 이런 얘기, 유럽 소설은 프랑스 소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19세기 후반에 이제 이런 거를 쓰고 있었죠. 제가 지금 연도는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제르미날, 그 에밀 졸레 제르미날 이런 것들요. 그런 이제 막 탄광이나 이런 개발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장 사태를 작가가 묘사하는 모습이 되게 희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소요, 투쟁 이런 거를 위해서 이 노동자들이 모인 게 아니라 각하 40을 주기로 했는데 관리인이 네 놈은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 드러나듯이 이 사람들이 무슨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무장을 해가지고 여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저 밀린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우르르르 이렇게 모였는데, 이게 잔챙이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인, 그 러시아 민중의 내면에 깊이 박혀 있는 어떤 습성대로, 도스옙스키 표현을 빌자면은 장군 나리를 찾아가서, 황제 나리를 찾아가서 이제 직접 얘기해 보려고, 우리의 억울한 이거를 들어주시고, 진짜 청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거 하려고 이제 모인 선량한, 말하자면 시민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서 이제 폰램프께는 모자를 벗어라. 근데 제가 거기다 역주를 달아놨는데 사람들 다 모자 벗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작가의 실수인지 폰램프계가 이때부터 이미 정신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지는 좀 애매하게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거나 거기서부터 한번 웃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도둑놈들, 강도들, 해적들 막 이런 말을 쓰면서 얘들을 이제 폭도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비굴린 사태가 굉장히 희극적으로 읽히게끔 그렇게 도스옙스키가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몇 년도야? 1800, 제가 몇 년, 72년이었죠. 여기다 몇 년도 해야 돼요? 1905년 그 1차 혁명을 생각을 해보면 불과 한 30년 뒤에 실제로 러시아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중들이 찾아가요. 궁전으로 찾아가는데, 저기 황제님 어쩌고 저쩌고 뭐 해보려고 하는데 발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른바 피해 인류의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황제는 그때 궁전에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요 대목, 그러니까 도스옙스키가 자기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천재성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겠죠. 어떤 소설가적인 직관 이런 거, 그런 거를 통해서 러시아의 앞으로 이제 몇십 년 뒤의 미래를 도스옙스키가 예언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희극도 그렇고 비극도 그렇고 결국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전개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파국으로 치닫든 뭐 하강해버리든 그렇게 되든 간에 어쨌거나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은 오해다.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선량한 민중의 의도를 그 공직자, 저희 권력을 가진 자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큰 이런 이제 참상으로 나중에는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되고, 문학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제 역사에서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문학에서도 다루게 되고 문학사에서도 어떤 계보를 그리게 되는데, 악령의 요 장면, 이렇게 민중하고 권력이 충돌하는 이 장면, 여기서는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이거를 고리끼는 굉장히 거국적으로 그려냅니다. 고리끼 그 소설이 1903년인가 5년, 7년, 제가 지금 아무튼 20세기 되게 초에 이제 쓰여졌는데, 고리끼 어머니는 진짜 혁명으로 가요. 굉장히 숭고하게 막 비장하게 이제 이렇게 그리죠. 아들이 이제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되고, 엄마도 이제 뭐 여성으로서 민중으로서 굉장히 이제 핍박받아 왔는데, 아들을 통해서 이른바 의식화 돼가지고 혁명에 이제 참여하고, 원래는 그냥 내 아들 빠벨의 엄마였는데 그 아들과 같이 이제 하면서 혁명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결국 이제 혁명을 완수하는 걸로, 그런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걸로 이제 쓴 소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벨리의 페테르부르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소설은 어릴 때 좋아해가지고 논문도 쓰고 이제 소설도 한번 비슷한 걸 써보려고 했었죠. 네, 책으로도 냈고, 고향의 이중생활이라는. 거기서 이제 그
염두에 둔 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 벨리의 페테르부르크 이 소설이었는데요. 벨리의 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는 반대로 희화합니다. 그런 식의 혁명이라는 건 없다라고, 그거는 그냥 정말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일 뿐이야라고, 상징주의 작가답게 이제 그런 식으로 푸는 건데, 이 모든 것이 다 도스토옙스키 악령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악령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그렇게 솔직히 재미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램프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5인조 얘기를 했는데, 이 5인조들도 다 웃기게 이제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쭉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5인조는 아닌데 얘들하고 이제 같이 묶여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베아드킨하고 에르겔이에요. 레베아드킨 같은 경우에는 술주정뱅이고 이제 태역 대위고,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이 요즘으로 치면 지적장애죠. 근데 이제 스타브로긴하고 약간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을 타먹는 건데, 사실은 육적인 관계는 없었는데 뭐가 있냐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스타브로긴이. 그때 증인 중에 하나가 이제 키릴로프였는데, 그거를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돈을 타먹고 있었는데, 스타브로긴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결혼 사실을 공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레베아드킨이 어안이 벙벙해진 거예요. 헉,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뭐 쟤를, 저 정신도 온전치 않은 저것을 그러면 진짜로 그 부인으로 들일 생각이시란 말인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는 사실 그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스타브로긴에게 돈을 이렇게 타먹을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뻘뻘뻘 이제 떨게 되는데, 이 레베아드킨을 되게 이제 레베아드킨이 이렇게 천박하고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레베아드킨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 혁명이 이제 정말 시작되면, 그건 이제 나중에 1917년 혁명이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잡일할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꾸준히 할 사람이. 그런 일을 담당한 사람들은 다 이런 인물들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딱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도 도스토옙스키가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이제 부모도 제대로 없고 이렇게 이제 성장 과정에서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레베아드킨은 우리가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어쩌면 동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안타까운 게 많아요. 알코올 의존증,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술 맨날 마시고 그 다음에 맨날 여동생을 두들겨 패요. 그 여동생은 지금 정신도 나갔는데, 근데 이제 그 레베아드킨이 왜 이렇게 폭력적인 성격이 됐나를 또 생각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 지형도, 그것도 문제가 DNA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성장 환경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혁명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을 천전삐라 막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허드렛니 사람 죽이라면 죽이고, 여기 가서 뭐 불 지르라면 불 지르고, 뚝카페라면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인물들이 필요한데, 이제 레베아드킨이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맡기에 딱 좋은 것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로서. 핍박받고, 억압받고, 여동생도 저 모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분노가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분노와 울분을 터뜨릴 이제 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혁명인 거예요. 니네들 해방시켜줄게. 쟤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니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행했던 거야. 가서 죽여. 찔러. 불을 질러. 뭐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다 도맡아 하는 그런 인력으로 이제 레베아드킨 같은 사람이 이제 소비된다는 거. 그것도 레베아드킨이 되게 이제 그 비중이 적은데, 그러니까 다른 큰 인물들이 있어서 비중이 적은 거예요. 근데 레베아드킨만 놓고 보면은 레베아드킨 충분히 이제 레베아드킨의 서사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소비되다가 결국에는 뭐야, 뼈뜨르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죽는 걸로.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얘는 죽었을 때 고통도 몰랐을 거라고 이제 이렇고, 죽이기는 아마 폐지가가 죽였을 거예요. 일한 거 자체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레베아드킨은 멀쩡한 정신으로 있었는데 이제 찔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가가 짧게 언급을 해주잖아요. 마리아 레베아드킨은 굉장히 고통 속에서 죽었을 거라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질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이런 이제 소요가 일어나면 이제 성공하면 혁명인데, 어쨌거나 이런 테러가 일어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죠. 이 찌르고 불 지르고 이제 이런 것들.